시간이 짧기 때문에 방금 마음이 일합니다만 제가 대전대에서 진행을 하고 그 이후로 포천문화원의 포천학연구소를 맡아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문화원에서 이종 문화원장님과 상의한 결과 포천의 이평조의 22제 선생님과 발표하신 윤필경 선생님을 문화원의 포천학연구소 가을 학술 발표 대회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을에 학술 발표 대회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발표 토론은 울표 교수님의 동농 이해지어 선생의 삶과 문학에 대한 것입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울표 교수님의 동농 이해조의 삶과 문학을 발표하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지아씨 동농 이해조 선생은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에서 태어나 포천과 서울을 오가면서 교육자로서의 삶, 또 기자로 언론인으로서의 삶, 소설가로서의 삶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였습니다만 이 세 직군으로서의 삶이 결코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한 질문 한 가지 했고요. 어쨌든 포천에 살다가 포천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포천에 묻힌 영원한 포천인이십니다. 우리나라 근대 소설의 개척에서 동농 선생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토지문학관의 박현희 선생이나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김유정 문학관의 김유정 선생 다 훌륭한 작가들이고 문학인이지만 근데 소설의 초성을 가진 동농 이해주야말로 포천이 정말 전 국민에게 대놓고 기대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교육자, 언론인, 소설가로서의 동농 선생의 삶이 애국 개몽기와 또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는 그런 이 땅의 지식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이해조의 교육자요, 또 언론인이요, 소설가로서의 삶이 이게 일제 강점 1910년 강제 병합을 계기로 매일 신고의 기자 생활을 이상 2년 남짓한 것이 상당히 이제 논란이라면 논란입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은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같은 분은 제정러시아에 관련해서 엄청난 돈을 연예인들이 획득해가지고 그 돈을 의병에게 직접 무기를 제공하고 이런 독립전쟁에 썼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일제에 의해서 러시아에 항의가 들어가고 막히면서 교육 사업에 이제 돈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짓고 언론사를 세우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데 이해조 선생의 그런 교육자로서 또 언론인으로서 소설가로서의 삶이 이분의 삶과 비추어서 어떤 시대적 의미를 갖는지를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세 번째는 이해조 선생의 친일 문제의 연구입니다. 혹자는 이해조 선생이 친일했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논란의 근거는 매일신고에 발표한 소설 두세 편에서 일본인이 좀 좋게 그려진 이미지가 그렇다고 해서 이인직처럼 아까 발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골적인 친일을 어떤 일본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만 일본인 교사가 한국 학생을 데려다가 유학시키면서 도와준다든지 이런 정도의 묘사 또는 궁지에 몰린 우리 소설의 주인공을 일본인 학자가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이 과연 친일이라고 볼 수 있는가? 친일 인명사전에는 분명히 올라있지 않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최초의 신소설 작품 문제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는 이인직의 현이부라는 작품이 1906년에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7, 8월경에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상태가 이해를 첫 작품으로 되어 있고 소년 한반도에 1906년 11월인가 12월 연말 쪽에서 발표가 됐는데
그보다 앞서서 신당 공안이라는 작품이 5월달부터 황선신문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인직의 현인루와 이해주의 장상태 이인직의 현인루보다도 한 2, 3개월 앞서서 발표됐는데 이 작품이 7개의 일화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재판 소설입니다. 재판 소설이고 또 남녀의 분류 문제를 다루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그간에는 현재라는 분의 작품이다, 아니면 단재 신치호 선생의 작품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근래에 원로 한문학자이신 임형택 교수께서 한문 소설의 흐름을 정리하면서 이게 국가문 혼용체로 되어 있고 장상태도 문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조 아니면은 이 신당공안을 쓴 사람이 없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신소설의 첫작의 역사가 이해조의 신당공안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학계에서 논란이 좀 더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주시죠. 이름은 정견입니다. 정견. 이름이 정견. 이병찬 교수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삶, 애국개봉으로서의 삶, 그다음에 신문잡지의 중상과 소설가로서의 삶, 이것을 일관하는 어떤 자세가 뭐냐, 이거의 첫 번째 질문인데요. 내가 한마디로 얘기해드리면 이해조 선생은 근대 문학사의 최초의 전업 작가입니다. 그것이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면서는 더더군다나 소설 외에는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아닌 애국개몽기에는 학교와 개몽운동가, 협회와 소설가 이것을 병행했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매일신부에 연재함으로써 매일신부 연재할 당시에 매일신부라는 게 조선에서 유일한 한국어판 신문이에요. 매일신부의 편집인들이 동영상 선생한테 와서 제발 좀 참여해 주십시오. 매일신부에 참여해달라고 했어요. 소설의 자유 다 보장할 테니까 참여해달라고. 그런데 매일신부라는 게 조선 총독부 기관지라고 내선 일체를 강조해요. 그래서 동문 선생이 고민하다가 고민 끝에 매일신부에 참여하게 됐는데 매일신부에 참여하면서 첫 번째 작품인 화이혈이라는 작품에 그 서두에 자신의 소설관을 밝혀놨어요. 소설관은 뭐냐 하면 빈공착령, 이게 허구를 빙자해서 사실의 그림자를 포착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기 자신의 소설관을 미리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사실주의 문학관인데 사실주의 문학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적인 이념적인 이런 것을 제외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면밀하게 포착하는 것, 이것을 자신의 소설관으로 일관해서 일제강점기에 그 매일신부에 2년 반 동안에 무려 15편을 썼어요. 이건 1년에 3편씩만 계속 연재했습니다. 그렇게
오로지 소설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애국 개몽기와 일제강점기는 이제와 서로 다른 입장이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일제강점기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응해서 작가로서의 최소한 양식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쓴 소설을 보면은 화해하려는 뭘 다뤘냐면 동학혁명운동을 다뤘는데 동학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다만 정부가 동학 백성들을 동학당에 연루됐다고 해서 자마다 가둬가지고 강조하는 것은 동학당에 관련됐다고 해서 무고한 백성들을 탄압하는 이런 것에서 전면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동학이 이루어진 시대적인 사회적인 이런 것을 굉장히 미연하게 지금 읽어봐도 화해 읽어봐도 그대로입니다. 어느 쪽을 다른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빈몸 착용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이 점은 있습니다. 애국개몽기의 자유종이라는 소설은 그 자유종의 주제가 분명하잖아요. 자유 독립 그걸 내세웠는데 이때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고 다만 그러지 못했지만은 우리 고유의 정신 말하자면 자유종 때는 춘향전은 음탕 교과서다 이렇게 말하고 신청전은 처량한 교과서다. 일동전은 그건 허황된 교과서다라고 매도했는데 자유종에서 그런데 매일신고에 연재한 판소리계의 소설에서는 입장을 완전히 바꿔요. 허황되더라고요. 처량하더라고요. 우리 것을 지키고.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의 가치를 지금 보존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판소리 소설을 그것도 신문학자로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물론 문자하기 많지만 신문이라는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매 신문에 연재하면서 오전에 말하자면 정전 그것을 도모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이후에 판소리 문학의 대체로 그것은 동명기조 선생의 판소리 소설을 하나의 정적이 되었습니다. 정적.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동명기조 선생은 학교와 신문지상을 통해서 학교라는 게 많은 사람을 같이 만나고 신문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 전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그 전에는 신문이라는 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매체를 통해서 근대적인 인간, 근대적인 삶, 근대인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 그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정도는 답변으로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해도